이제 일간 지표로 보면 16일 좀 컸는데 이 사이에 광복절 있었고 광복절날 광복절 기념식 축사가 있었는데 네. 광복절에 꼭 할머니가. 했어야 됐나? 또 하나 이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어떤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오늘 중립기어 일부 전망자들에서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이원주 동아일보 기자와 함께 들끓는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화제의 정치권 현안들 소개하고 추후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정치의 민족 준비했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함께 전국 이슈로 인해서 복잡해진 여야 총선 셈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중립기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전국을 진단하는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그 이면에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왔습니다. 이성호 센터장, 강원도 원주 특산품 복숭아빵을 머리에 이고 나오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이원주 기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는 일주일 만에 나오셨고요. 아, 예. 제가 네. 출장 갔다 와가지고 예. 일주일 만에 또 인사를 네. 드리게 됐습니다. 선배는 오늘 원래 지난 시즌에 저랑 좀 하셨는데 네. 오늘 되게 귀여운 걸 하고 오셨네요. 이거 부끄럽네요. 네. 원주가 근데 복수. 네, 원주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네. 이름이 이원주. 네. 딱 두 번 가봤어요. 아, 네. 오늘 원주 취재하러 한 번 갔었고 복숭아빵이 원주의 특산품인 건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군대 있을 때 한 번 갔었는데 아. 그래서 저는 딱히 막 엄청 연고가 있는. 아니죠. 네. 네. 기차 타고 두 번 지나가 보고 혹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원주 이 분들? 고향이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복숭아빵 보내드리나요? 네. 아 진짜요?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잔망스러운 복숭아가 그렇지 준비해 못할 보도록 의상이라고. 치악산 복숭아로 만든 복숭아빵이 원주의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먹을.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수행평가 먼저 국정 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주 기자, 한 주간 여론이 어땠는지 여론조사 짚어주시죠. 그 리얼미터 집계 8월 3주차, 그러니까 광복절이 낀 지난주 예. 집계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5.6%, 네. 한 주 전보다 2.7%포인트 떨어졌고,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2.2% 늘어서 예. 61.2%. 가 부정. 네, 부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요 조사가 그 지난주 이제 14일에서 18일 일단 요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항목이니까 그 광복절 빼고 네. 4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물었고 유무선 전화를 활용해서 무작위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 연령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총 6만 976명 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중에 2016명이 응답을 해서 응답률 2.9%,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국정 수행평가 지표를 보니까 7월 3주차에 36.6% 기록한 이후 보합세를 기록하다가 4주 만에 이제 하락세로 전환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변곡점이 있었는지는 일간 추이를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지금 요거 보시고 네. 계신 지난주 잠깐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거. 네, 그 6월 마지막 주, 6월 다섯째 주에 42% 나오고 예. 계속 조금씩 떨어졌어요. 요때가 그러니까 이 최근 특히 하반기 뭐 들어서는 가장 높았던 때라고 해야 되는데 요 주의 국정 이 뭐 수행 평가는 그 전주에 뭘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 직전 주에 뭐가 있었는지 좀 찾아봤더니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겠다 그래가지고 뭐 킬러 문항 없애겠다 이런 그 예. 입시 뭐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던 시점이었고 뭐 베트남하고 정상회의 하면서 뭐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 이런 얘기 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때도 뭐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후에 계속 떨어집니다. 39.1, 8.1, 6.6 뭐 이렇게 그 뒤로 이제 보합세가 들어갔는데 네. 이때 그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에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개각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요때
대통령실 사람들을 차관으로 확 보낸 네. 그 개각이 있었어요. 그때 좀 떠들썩했고 그 다음에 7월 첫 주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뭐 선언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한동안 핫했던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 임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답보 상태에 빠졌다가 네.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요렇게 된 거죠. 그 예. 지난주 거 이제 날짜별로 좀 보면 네. 11일 날 37.9% 나왔다가 16일 날 확 16일 날 떨어졌네요. 확 떨어 35.9%. 이 사이에 광복절 있었고 광복절 날 광복절 기념식 축사가 있었는데 네. 축사가 좀 이제 또 얘기가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국민 정서에 반한다 이게 이런 지금 얘기도 있고. 우리가 광복절 축사를 듣는 건지 아니면 뭐 6.25 사변일 기념사를 듣는 건지 예. 모르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요 다음에 좀 그것이 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리얼미터 조사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중에 부정평가가 60%를 넘은 거는 지난 5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 이후 15주 만이라고 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이슈가 이 전국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이원주 기자 얘기했지만 최근에 몇 주간의 사실 오르고 내린 폭은 크지 않았거든요. 네. 1% 남짓 포인트 남짓 안팎 짜잘짜잘하게. 그 정도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2%가 넘었고 그게 그러니까 긍정평가에서 빠진 게 그대로 거의 다 부정평가로 갔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영향을 미쳤던 요소가 이 직전에 한 2, 3주, 3, 4주보다는 좀 크지 않았나. 네. 아까 말씀하신 특히 이제 일간 지표로 보면 16일 게 좀 컸는데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가 기념사가 좀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 두 가지죠.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논란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뭐 이슈가 됐던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일본에 대한 그 표현을 한 거, 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이 미래 발전과 미래 화합을 위한 파트너로서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뭐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을 네. 안 하는데 근데 광복절에 광복절에 할 꼭 말인가? 했어야 됐나?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기 이제 그 한미일 다음날 이제 네. 예, 바로 한미일 정상회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어찌됐든 이 윤석열 정부 내내 좀 일관되게 했던 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의 어떤 동맹을 좀 회복하고 네.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함께 손을 잡겠다. 그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전의 경축사 기념사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어떤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네. 이게 뭐 일부 진보 단체나 어떤 시민 단체, 어떤 야권 뭐 이런 쪽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렇게 나오면서 이 두 부분, 물론 일본은 파트너는 둘째치고 이 부분 공산 전체주의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당연히 뭐 진보 쪽, 네. 그 야권 이쪽뿐만 아니라 사실 보수 쪽에서도 약간 좀 과한 표현 아니었나. 예.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16일 조사에서 좀 많이 떨어진 걸 봐서는 그 영향이 좀 있었고. 네. 사실 마침 또 그 정상회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사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에 뭐 저 개인적으로 뭐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의미를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묻히고 이 여론에 좀 긍정적인 이 영향을 못 미쳤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이슈 중에서 전국에 영향을 미쳤을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중립기어 이슈 탑5. 오늘 이원주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일단 탑5 먼저 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예비 후보 등록. 네. 뭐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 주에 굉장히 이제 이것도 14일 그러니까 광복절을 전후해서 있었던 그 광복절 특별 사면 예. 복권해서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복권 사면 되면서 바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 했고 예. 그리고 광복절 지나고 뭐 18일이었죠. 바로 그냥 예비 후보 등록 네, 덜컥 맞아요. 해버렸는데 요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요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돼버린 거죠. 되게 좀 이게 뭐냐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 받아서
이제 유죄 확정. 예, 저 확정이 돼서 네. 이제 직을 상실한 게 5월 5월 18일. 5월 18일이에요. 근데 그 지금 그래서 그럼 강서구청장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뭐 이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예. 다른 사람이 뽑혔어야 되는데 요 선거가 10월 11일에 그쵸. 있거든요. 아직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로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5월에 자리 뺏겼던 사람이 이제 나 재보궐 선거 다시 나가겠어 하고 나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6개월도 안 되는 상황 그쵸. 그 기간에. 그럼 이제 뭐 여당은 아무래도 좀 뭐 골치 아프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네. 뭐 우리 때문에 그 자리가 빈 그런 지역에는 공천 안 하겠다 그쵸, 이런 그쵸. 얘기 무공천 해놨었는데 원칙이 예, 그걸 있었다고. 당규를 세웠는데 네. 이 공천 해주자니 이거 깨는 거고 안 하자니 또 뭐 대통령이 네. 사면 왜 했겠냐 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예. 그 어디 이원주 기자는 김태우 구청장이 출마할 거 공천을 받을 것 같나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야당에서 네. 작년에 했던 게 좀 있잖아요. 서울시장, 아, 부산시장. 네, 저도 그 맞아요. 생각이 나요. 예, 네. 후보를 야당에서 사실 공격한 게 너희들이 당규 세워놓고 지금 니들이 안 지킬 거냐 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뭐 양심이 있냐 이런 얘기인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때 이 비판을 들어가면서 네. 결국 공천을 했는데 졌단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약간 뭐 반복될. 예, 그리고 여당에서도 지금 만약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을 했다가 네. 만약에 떨어지면 예. 요게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그쵸, 뭐 그쵸. 이런 생각 할 네, 거라. 내년 총선까지 사실 생각을 네. 해야 그러니까요. 총선 예. 바로미터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오히려 조금 비판하는 모양새는 취하되 좀 지켜보. 왜냐하면 조금 찾아봤더니 네.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이 맞아요. 강세였던 지역이에요. 2010년 이후에 구청장이 국민의힘 아니면은 뭐 그 전 이제 그 전신 당에서 나왔던 건 김태우 구청장이 처음이고 네. 지금 그 국회의원도 가불병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네. 쪽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대체로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이제 서부권이 조금 야당세, 네, 민주당세가 좀 세죠. 네, 그리고 대선 때도 뭐 윤석열 후보가 이겼던 이 대선 때도 강서구 주민들은 이재명 후보 쪽에 한 10,000표 정도 더 줬거든요. 네. 근소하지만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쵸. 강서구에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 뭐 네. 예, 뭐 욕 먹게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태우 전 구청장 관련해서는 그 저희가 2부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정치의 민족에서 이제 남영희 부원장, 이승환 전 행정관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 탑 4를 이번에 살펴볼까요? 탑 4는요. 감사원 잼버리 파행 감사입니다. 잼버리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네요. 네, 요거 안 끝나. 네. 네, 워낙에 뭐 큰 건이었으니까. 아직도 잼버리 참가했던 대원들이 좀 그래, 보이는 것 네. 같아요. 네, 보니까. 저희 뭐- 스카프하고 예. 막 다니더라고요. 밤에 광화문에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우르르 해갖고 놀러 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어제부터 전북도에 사무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예. 자료 제출받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전라북도는 좀 부글부글한 상황. 야 이거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감사 대상이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또 네, 연관돼 일단 뭐 있고. 잼버리 잘 했냐 못 했냐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감사원에서 왜 그곳으로 정했는지. 예, 후보지를 정했냐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새만금 개발 사업 이것까지 지금 다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전북도에서 감사원이 감사할 거는 너희 이거 잼버리 유치하겠다고 돈 받아가지고 이거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도로 뚫고 네네네. 뭐 공항 SOC. 뭐 요런 거 하는데 네. 다 쓴 거 아니냐 뭐 요걸 보겠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예,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게 전라북도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미지. 네,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네. 여기 약간 그 새만금 개발 사업에 예. 좀 사활을 걸고 있었던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 중에는 이거 감사 호되게 당하면 전라북도 뭐 발전이 한 10년은 뒤처질 수 있다. 뭐 이런 워딩까지 좀 나왔던데 요런 뭐 이제 아무튼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면서 네. 전라북도는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 동시에 이제 중앙 정부를 향해서 우리 잘못 있다. 근데 네. 우리만 잘못한 거냐? 왜 그쵸.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고 네. 하는데 이제 뭐 중앙 정부도 감사원에서 아직 시작은 안 했다고 해요. 뭐 여성가족부 같은 데서 아직 뭐 통보받은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어제까지는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번 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고발도 당했고 네. 네.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제 잼버리 기간 동안 잼버리 숙소에서 야영하지 않고
그 국립공원 그 에어컨 나오는 숙소에서 묵은 게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명을 내놓은 게 수경을 검토했지만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인해서 경찰 보호받는 상황이라 위험 요소 커질 수 있어서 수경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협박받기 전날부터도 에어컨 있는 숙소에서 수경을 했어요. 사실 이게 잼버리 정신에 어긋나는 거라면서요. 잼버리 정신은 다 같이 야영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아니 김은수 장관 이 잼버리 사태 벌어질 때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 대응하는 어떤 모습이나 말씀하시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예. 위태롭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몇 번의 설화가 좀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저 내내 이제 수경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바뀌었을까? 그거는 사실 저도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한 명이고 더군다나 총리께서 직접 그 현장에 머물면서 물론 기간을 정해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머물면서 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어떤 국립공원공단을 관리하는 숙소에 갔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비교해봤을 때 같은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거기서 한 수경을 사흘간 했잖아요. 했죠.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해명을 하신 신변의 위협 아니 신변을 그러면 거기 수경하면 신변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당할 요소가 많다? 네. 누군가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건 잼버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쵸. 잼버리 안에서 대회장 안에서 네. 그 장관이 위협을 당한다? 그거는 말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잼버리 양성으로 국제 행사장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일반 사람들 출입이 네, 통제가 되고 예,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왜 갔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신변 위협 당했다라는 얘기도 했다가 거기가 이렇게 숙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거기가 네. 가까워서라고 얘기도 했다가 거기가 얘기가 계속 3만 원짜리야 바뀌죠. 뭐라고 예.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때 수경지에 없었던 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털어놓고 사과하기도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은수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그래서 그냥 사과가 낫지 않나요? 예, 약간 자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미 모든 게 늦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이 잼버리 사태가 터지고 김숙 장관이 거의 제일 초반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초반에 그 기자회견 할 때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네. 능력을 보여줄 수 아, 있는 맞아요. 기회다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의 위기 관리 그쵸. 능력은 별로 보여주지 못하는 네. 그러네. 잼버리 이슈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슈 탑3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징계위 출석. 네. 견책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의 견책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 해병대에서 안타깝게 이제 수해 때 수색 작전 네. 투입했다가 순직한 상병 이름을 이제 유족 부모님들이 네, 네.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셔서 저도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이더라고요, 계급이. 네. 조사를 해보니까 1사단장 임선근 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 오류해라. 잠깐 너 그거 좀 갖고 와봐 네네.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근데 이걸 박정훈 단장이 경찰에 그냥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논란이 생기고 진실 게임이 이게 명령이었냐 아니었냐 그래서 명령을 들었냐 안 들었냐 네. 항명이냐 아니냐 국방부의 윗선 이라고 대통령실? 하면 이제 예. 다들 생각하시는 그쪽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은 왜 그랬냐 1사단장이 보니까 옛날에 근무한 적이 있네 없네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박정훈 단장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도 자기가 자처해서 하고 네. 방송에도 출연을 했는데 네. 요게 군인들한테는 그렇죠. 되게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군인의- 모든 것은 그 정훈 공보 라인을 통해서 하게 네. 돼 있고 심지어 저도 해병대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국방부를 담당한 적은 없어요. 제가 해병대 취재를 하려면 해병대 일기 부대를 취재하는데 국방부 출입 기자한테 내가 취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을 해서 네네. 그거를 국방부 출입 기자가 국방부에 전달을 해서 국방부에서 그 부대에 그걸 물어서 네. 받아다가 출입 기자한테 주면 그걸 전달받는 식이에요. 예, 몇 굉장히- 단계 거치니까 사실상 이거는 언론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걸 네. 해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징계를 내렸다는 네네. 거고 그런데 조사해보니 견책,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징계였다는
만 받은 걸로 이제 네. 일단은 나왔다는 예. 거예요. 네. 근데 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기존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 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임성근 1 사단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이 보류가 임성근 지키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나요, 센터장님? 일단은 혐의 적시를 안 한 거지 어떤 여러 가지 팩트, 그러니까 네. 조사 결과까지 이제 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혐의가 이제 구체화되겠죠. 이게 왜 경찰이 수사하는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몇 법이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예, 몇 년 전에 이제 공군에서 이제 이해람 중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예. 군 내부에서 어떤 벌어진 성비위 사건 아니면은 사망 사건 관련해서 외부의 어떤 수사가 독립된 외부 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이제 외부에 이첩하는 것이 좀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약간 국방부 이번에 조치도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게 이 처음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이 이첩했을 때 특정 혐의를 적시한 거를 문제 삼았는데 네네네. 또 이번에 6명 넘기면서 그 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 혐의를 명시를 해서 과실치사를 명시를 했는데 역시 약간 국방부에 처음 해명하고는 약간 모순점이 있는 거죠. 예. 다만 이 사단장하고 여단장에 대한 어떤 혐의를 뺀 거, 글쎄요, 그 어떤 약간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예. 다만 경찰이 이제 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제 보니까 그 최성병 부모가 이제 저는 부모님 참 안타까운데 네.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냈더라고요. 그 비교적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서 실적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기대하겠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기다리고 앞으로는 추모하는 데 집중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지금 외압 논란, 여러 가지 논란으로 막 정치권 지금 뭐 키우고 있잖아요. 늘 예, 그렇듯이 정쟁으로. 우리의 정치는 늘 그렇듯이 정쟁을 하고 있는데 최성병 부모 이렇게 보면서 네. 아유 우리가 정말 이 가족 당사자들을 얼마나 당사자들 아픈 생각하고 있는가 예. 그런 게 좀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네. 구독자분께서 군대는 안 바뀐다라고 하셨네요. 공교롭게 DP라는 또 드라마가 네. 최근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약간 그거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은 탑2로 갑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네.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어땠나요? 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저도 뭐 이 업무상 조금 연관이 돼서 잠 못 자고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좀 쭉 봤는데 예. 되게 빡빡했어요. 그러니까 15일 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뭐 좀 말이 나왔던 광복절 경축사를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병원으로 가서 부친 임종을 지키고 부친 상을 치렀죠. 그리고 17일 오전까지 상을 치르고 발인을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출국해서 그럼 미국 동부 도착하면 똑같이 17일 저녁이 네. 돼요. 하루 그 가자마자 좀 자고 일단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캠프 데이비드 가서 네. 오전 일정을 10시에 예.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12시쯤 넘어서 3자 회담을 한 1시간 조금 넘게 하고 네. 4시에 기자회견하고 그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는 네. 거죠. 엄청 그래서 빡센 1박 일정이죠. 4일. 예. 예. 그래서 뭐 거기 가 있는 이제 취재 기자하고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 거의 막 그로기 상태가 돼가지고 어이구. 있을 정도로 예. 되게 빡빡한 네. 내용이었고 그래서 뭐 나온 게 이제 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있고 뭐 정신이 예. 있고 몇 가지 이제 그 뭐 문건들이 선언문이 있었잖아요. 나왔는데 네. 근데 내용을 뭐 간단하게.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일단 뭐 군사훈련 같이 하겠다. 그럼 미사일 방어 훈련, 뭐 대잠수함 훈련 이런 거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일단 북한 대응용이라고 딱 보이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근데 이 선언문 중에 중국이 위협적 행동을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딱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예, 이게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닌 게 되다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은 둘 다 펄쩍 뛰고 네. 중국은 항의하고. 예, 그래서 네. 이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 시위를 하겠다고 이제 대거 군사력을 이끌고 이제 대만 쪽으로 이제 막 해군과 공군이 이제 네. 막 출동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뭐 그 외에 뭐 반도체 AI 뭐 첨단 안보 기술, 그러니까 경제 안보 같은 것도 같이 챙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네.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가 사실 되게 의미가 있고 네, 어떤 의미가 있죠? 그동안의 한미일 협의체, 공동체, 동맹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는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 또 계속 이쪽으로 추구했던 거고 그리고 명확하게 한 거는 단순히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까지 약간 겨냥을 한다는 거죠. 뭐 우리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쿼드도 있고 오커스도 있고 한데 예. 한미일 협의체가 사실 이 동북아 쪽에서 가장 좀 중요한, 비중 있게 예. 격상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중국에서 더 발끈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중국 발끈했고 북한도 어제 이제 예. 전략순환 미사일 이제 발사했다고 성공했다고 이제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거 보면 24일에서 31일 사이에 위성 발사를 추가로 하겠다. 일본에 통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인 통보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까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저번에 위성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래서 다시 그 이제 파편 축구가 있잖아요. 다시 발사하겠다고 한 걸로 봐서는 예. 어떤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좀 계속 고조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예상이 좀 되네요. 네, 그러면은 대망의 이슈 탑1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지난주 목요일 네. 이제 굉장히 떠들썩했죠. 네. 요것 때문에도 퇴근이 좀 늦었었습니다. 네, 네. 이번이 네 번째 출석이고 그쵸. 예. 이번에는 이제 뭐 백현동 특혜 의혹 때문에 이제 부른 거다라고 검찰이 얘기했죠. 예. 뭐 백현동 부지 뭐 아파트 지을 때 뭐 용도 변경도 좀 쉽게 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사업 참여 못하게 해서 네. 이제 시에 뭐 수천억 뭐 손해를 끼쳤는데 네. 요게 검찰에서는 배임으로 본다. 그러니까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네. 요거였잖아요. 뭐 사실 제일 잘 근데 방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는 그냥 준비해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간단히 네. 해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백현동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하는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4년에 이제 백현동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크게 두 가지 주요 쟁점 아까 짚어주신 대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례적 용도 변경입니다. 백현동 사업은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사를 가고 그 땅에 이제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는 원래 자연 녹지 용도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시가 백현동의 땅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을 시켜줘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 건 그런 특례를 줬다라는 건데 이제 당초에는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단계만 상향해달라, 2단계만 상향해달라 이거를 2번이나 성남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성남시가 다 거절을 했는데 2015년 1월에 돌연 그 용도를 4단계나 높인 준주거지로 상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생각하는 거는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대표가 이제 관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첫 번째가 용도 변경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해 줄 테니까 성남도계공을 참여시켜라 라고 이제 조건을 건 거예요. 근데 성남시가 이제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또 수익을 얻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성남시가. 근데 사업 과정에 성남도계공이 불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현동 사업의 분양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민간업자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남도계공이 예정대로 참여를 했더라면 10% 정도인 300억 정도를 성남시가 챙길 수 있었는데 300억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죠. 약간의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대장동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구조 자체는 그래서 막 비슷하고. 백현동을 대장동 프리퀄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검찰도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출석이 4번째였잖아요. 네. 4번째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앞서 이제 맨 처음 올 초에 이제 성남시청 나갔을 때 그때하고는 여러 가지 약간 모습이나 분위기나 좀 달랐던 것 달랐어요. 같아요. 예. 보니까 현장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자체도 조금 더 비장하라고 예, 해야 맞아요. 될까요? 저희 목소리 갈라져 가면서 네네네. 단상에 올라가서 예. 마이크 맞아요. 잡고 예. 뭐 그 전날 그 SNS에 올린 그 예. 네, 뒷모습 포스터. 게시물도 사실상 당당히 포스터죠. 맞서겠습니다. 약간 뭐 영화 포스터 네. 같은 예. 그런 느낌. 뭐 저는 약간 그거 시지푸스 얘기할 때 시지푸스가 뭐였지? 약간 다시 이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그 기사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 정치부 야당 팀장하는 이제 정치부의 김지현 차장이 글을 잘 썼는데 이제 시지푸스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 네. 신들을 속였고 기만해가지고 산 정상까지 바위를 굴러 올리는 그게 이제 또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떨어지면 네. 다시 그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지프스를 하필 시지프스가 되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정치권에서 시지프스 논란이 막 벌어졌어요. 저 너무 이거 쭉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형벌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냐. 시지프스처럼 뭐 무한 반복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겠다. 네, 끝나지 그걸 한 않게 거 검찰 아니냐. 또 소환에, 그렇게 얘기를 네, 응하겠다. 하고 신화 내용 보면 뭐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 시시포스는 인간인데 네. 이 신들 사이에서 막 이간질하고 뭐 누가 너 납치해갔어 막 이래가지고 그 대가로 뭐 받아내고 그리고 뭐 그래서 이렇게 신이 노해갖고 쟤를 죽여갖고 죽음의 신을 보냈더니 걔를 이제 뒤에서 덮쳐가지고 네. 막 가둬놓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저승에 보냈더니 뭐 어떻게 살아 돌아와서 천수를 다 누리고 주고 약간 이런 캐릭터로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뭐 이제 캐릭터가 딱 맞다 이런 비아냥도 좀 얘기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 짚어봤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이슈는 또 2부에서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볼 테니까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국정에 영향을 미칠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네, 오염수. 그렇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지금 속보가 예. 방금 나온 것 같고요. 네, 예, 뭐라고 이건 나왔죠? 오늘 내각 회의를 했는데 예. 그러네요. 24일에 네.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에 시작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발언을 했네요. 보니까 어제까지 이제 24일 정도 뭐 이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약간 못을 박은 네. 예, 거네요. 자, 이게 어찌됐든 뭐 과학적인 어떤 팩트는 둘째치고 정서상 약간 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 좀 많이 미칠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아마 빠르면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맞아요. 지명할 것 같고요. 지금 법조팀이 예. 엄청 분주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누가 되실지 뭐 네. 지금 뭐 후보군은 많이 좁혀졌기 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소폭의 개각 맞춰서 뭐 방통위원장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아마 지명을 할 것 같고 예. 보통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이제 하니까 이번 주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열흘 예, 그 지나고 기간 나서 지나고 하게 나서 해야 된다고 되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공교롭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리얼미터하고 이제 갤럽이 약간 시차를 두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럽이 지난주에 이제 휴가 갔나 봐요. 네. 쉬었죠?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까지 해서 한번 다음 주에. 여론조사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네.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